자, 여러분, 요즘 문정부 들어가지고 부동산과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서 덩달아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늘 진보 성향이 강했던 서울의 표심도 요동을 치고 있다. 뭐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올 정도죠. 자, 왜 문정부를 뽑으면 안 되는 건지 끊임없이 몇 년 전부터 끝없이 경고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참 가슴이 아픈 일인데, 왜 사람들은 미리 설명해주고 경고할 때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걸까요? 왜 꼭 본인들이 당해봐야지만 뭔가를 깨닫는 걸까? 심지어 본인들이 당해보고도 어떤 정부의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자기들이 겪어보면서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국민들은 왜 그렇게 많은 걸까요?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이 넘게 존재를 하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공시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1주택자들도 내야 되는 세금이 무려 20, 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해요. 많게는 40% 이상 증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뉴스 기사도 제가 봤는데요. 자, 오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런 과도한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값별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개인마다 전부 다 사정이 달라지는 복잡한 얘기니까 일단 뒤로 밀어두고, 대략 일단 지금 들어서 현 시점에서 전 정부 대비 지금 세금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부당한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세금이 왜 자꾸 늘어나는 걸까요? 일단 정부 측의 생각과 논리는 이런 겁니다. 네가 사는 집이 지금 9억 원이 넘어? 10억 원이 넘어? 야, 너 비싼 집에 사는구나. 너 부자구나. 그러니까 세금도 이제는 부자처럼 내야 되겠다. 고세율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부동산 시세가 안정되어 있던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하고는 완전히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9억 10억 넘어가는 아파트가 서울에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적었습니다. 심지어 15억이나 20억 단위를 넘어가는 아파트는 정말로 서울에서도 대골 같은 그런 대형 초대형 평수에 극소수 부자 동네들만 그런 가격대에 해당이 됐었는데, 자, 지금은 180도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문정부 들어가지고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의 주요 대도시나 광역시들은 물론, 그냥 좀 먹고 산다 싶은 중소도시들까지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전부 다 2배, 3배씩 뛰었습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이나 대구, 수성구 같은 곳들도 유명하죠. 뭐 제가 사적으로 알기로는 뭐 이제 뭐 경남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뭐 하나 신도시 같은 거 생긴다 하면은 그런 지역에서도 부동산 가격들이 한참 동안 안정화돼 있다가 뭐 한 1.5배, 2배 가까이씩 올라갔다라고 제가 또 친구들에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자, 지방의 중소도시들까지 부동산 가격이 한 2배씩 이렇게 폭등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인구 모여있고 그런 곳들.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과거의 부잣집, 그러니까 옛날의 부잣집에 대한 과세 기준과 지금의 부잣집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달라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평균 집값 자체가 2배에서 3배씩 뻥튀기가 됐으니까 부잣집이라는 과세 기준의 폭을 훨씬 더 넓게 늘려주고,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 자체를 줄여주는 게 정부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죠. 세금을 줄여주질 않죠. 왜 그럴까? 그렇죠. 국민들에게 세금을 늘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뜯어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는 없고 학생들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나라가 생각하는 어떤 표준 부동산 가격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세금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 뭐 건보료 같은 거에 이르기까지 뭐 수많은 것들, 각종 토지 관련된 세금 정책들의 기준이 바로 공시지가라는 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까지 이게 불과 몇 년 전의 정부들이잖아요. 불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때까지만 해도 현실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시세보다 정부의 공시가는 무조건 한참 낮게 신중하게 책정되고 있었습니다. 자, 왜 그렇느냐? 세금이 많으면 국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유지하고 재정 적자 같은 거를 그렇게 조심하면서 국고를 건실하고 알뜰살뜰하게 운영을 했던 거예요. 부동산 시세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출렁거리는 변동의 폭이 있고,
또 건물은 여러분들 황금처럼 어떤 가치가 영원 불멸한 게 아니죠. 오래되고 노후한 건물들은 20년, 30년이 넘어가는 건물들은 건물주와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유지 보수비도 들고 여러 가지 부담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개인 사업이나 경제 상황 그리고 경기라는 게 항상 일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시가를 시세보다 훨씬 낮게 유지를 했던 겁니다. 국민들 사업이 하다 보면은 잘 되는 해도 있고 못 되는 해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사가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직원들을 자르고 몸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럴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상황을 고려를 해가지고 공시가를 시세보다 훨씬 낮게 저 때에는 유지를 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어야 지금 당장 얼마에 거래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어야지 지금 당장 얼마에 거래가 되니까 네가 보유한 아파트 부동산 관련된 세금도 당장 그 가격에 100% 다 맞춰서 내라 이래버리면은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못 버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정부는 그 선을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국정 운영을 박살내버리고 공무원들과 공공기관들의 지출을 역대 최대치로 늘리면서 세금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부동산 평균 가격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가파른 비율로 부동산에 책정되는 공시가격도 현실화를 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시세에 근접한 수치로 엄청나게 올려버렸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시세의 90%, 100% 가까이까지 근접하게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시가가 자꾸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공시가가 국민들의 모든 부동산 관련된 직간접적인 세금들을 전부 다 줄줄이 인상시키는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했죠.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전부 다 오르고 건보료도 당연히 오릅니다. 왜? 부동산이 폭등을 했고 세금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도 문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올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2021년 바로 올해 초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의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사실상 지금 서울에 사는 집주인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상당수가. 이 시세 반영률이 작년에 69.2%에서 올해 72.2%로 올랐다라고 해요. 1년 만에 3%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15억 이상은 75.3%에서 78.3%로 인상을 했다라고 해요. 이제 서울에 9억이 넘는 아파트들은 정말로 흔해졌는데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이런 가혹한 부동산 세금 정책에 직접적으로 두들겨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부가 왜 이런 고집을 피우냐면 자기들이 보기에는 시세 대비 낮은 공시가격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시세에 100% 가깝게 올려야 정의롭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흥청망청 돈을 다 써가지고 국고가 텅 비어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작년만 해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떠들던 소리를 보면은 이런 게 단적으로 나옵니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추는 것은 정상화를 해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대체 어디까지 올릴 예정이냐?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릴 방침이라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국토부 내부회의에서조차 자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시가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국민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좀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 내리고 도장을 찍는 장차관, 청와대 인사들이 누구다? 전부 다 정치권의 끈이 있는 정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를 제발 좀 잘 뽑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에 나왔던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요게 2020년 기사인데요. 이미 지난 2년 새 예전 대비 30%나 공시가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공시가를 더 올리겠다라고 문정부와 여권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서야, 지금 2021년 최근에서야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고 민심이 뒤집어지면은 안 되니까 당장 올해는 좀 미뤄주겠다. 2, 3년 정도 이 공시가 어떤 세금 기준을 과거와 비슷하게 유예를 해주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민들을 간사하게 속여먹는 사탕발림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정책화해놓은 이런 고집과 계획은 안 바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거래가보다 더 높은 공시가가 등장하는 등 나라의 정책 운영 수준이 개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물으면은 그냥 깜깜이식으로 묻지마 심사 기준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전국적으로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가 더 높은 게 여러분들 말이 돼요?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것 아닙니까? 월급이 100만 원인데 세금을 120만 원을 걷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인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니까. 오류투성이 세금 정책에 먹고 살기 바쁜 집주인들, 국민들만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선인 무려 30%, 1년에 30% 넘게 늘어나는 가구가 이제 30%까지인데 결국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불과 2년 새 5배가 넘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벌써 2019년 기사예요. 지금은 또 몇 배가 늘었을까? 정부가 올 들어가지고 주택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내야 되는 재산세, 이런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증가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라는 거예요. 세금 폭탄을 두들겨 맞는 대상 가구들도 폭증을 해가지고 부과되고 거둬들인 세금 역시 서울 각 지역에 따라가지고 많게는 100배에서 무려 200배씩 늘어난 곳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죠. 이렇기 때문에 정치인을 뽑을 때는 제발 좀 잘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명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안 거둬들였던 세금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액수가 수백 배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냥 국민들 터치 안 하고 지들끼리만 잡음이 좀 나면서 최소한 국민들의 일반 민생은 가만히 내버려 두기라도 하는 그런 정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능하고 사악한 애들이 성실하기까지 하면 그때야말로 온 국민들의 머리가 터져나가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터지고 있죠. 뭐 찢기기 직전이지만 이제. 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부동산은 절대로 세금과 규제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집을 증여하는 게 열풍이라고 해요. 왜? 문정부의 끝없는 어떤 규제와 과중한 세금 때문에 자식들에게 집을 나눠주고 명의를 쪼개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그 집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현금 시세 차익을 생겨가지고 또 그 돈으로 개인 사업을 좀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은 사실 원래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 팔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수억 원이 넘는 현금 시세 차익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도 나오기 마련인데, 근데 시세 차익으로 번 돈을 지금 나쁜 돈이라고 국가가 세금으로 다 회수해 가겠다라고 하고 있죠. 이러니까 집주인들이 세금이 아까워가지고 누구도 집을 팔지를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정권 때까지만,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까지만 한번 기다려보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이렇게 잘못된 정책으로 올라가 버린 집값은 웬만해가지고는 다시 내려오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금이 아까워가지고 집을 파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문제점이 또 있어요. 집 살 사람들은 많은데 세금이 무서워가지고 집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면은, 없으면은 서울의 집값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계속 폭등을 하는 겁니다.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규제는 무조건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풀고 민간 사업자들에게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면은 팍팍 해주고 허가를 내주고, 무조건 시장 경제에 맡겨가지고 지들끼리 알아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게 내버려 두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의 증여 붐이 인다는 거는 일반 서민들이나 무주택자들에게도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왜? 예전 같으면은 집주인들이 젊은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한 집에서 살면서 평생 열심히 벌어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그 2주택이나 3주택 정도를 남들에게 전세나 월세로 분양을 해줍니다. 왜? 집 빌려주고 부수입을 얻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집주인들은 은퇴 후에 어떤 자기들 노후 생활비에도 도움이 되고, 집주인들끼리 전세 월세 또 이렇게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은 그 경쟁이 붙으니까 가격이 싸져서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과 서민들과 신혼부부들에게도 훌륭한 중간 사다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무조건 다주택자들 나쁘다고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고 세금과 규제로 때려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시장 경제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양도세가 아까우니까, 양도세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나쁜 소득이라고 세금을 많이 뜯어가니까 집을 팔지를 못하고 시장의 매물과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또 다주택자 규제를 피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집을 하나씩 나눠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수록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규제를 피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집을 하나씩 나눠주고 분가를 시켜버리니까 전세를 빌려줄 수 있는 민간 공급량, 주택 공급량, 전셋집이 감소를 하겠죠. 당연히 전세 품귀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구는 그대로인데 집은 끝없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남들한테 집을 빌려줘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고 집주인들도 임대료 부수입을 챙겨가지고 가계에도 생활비에도 보탬이 됐을 텐데 이제는 집값과 세금만 폭등을 하고 있고 모두가 불편하기만 한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주택자가 없어지면은 민간 임대 시장에 누가 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임대 아파트는 싫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집주인들을 악당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고 다주택자들도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부디 생각을 넓게 해봐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를 했던 겁니다. 집안에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노베이스 평범한 젊은 층들이 어떻게 한 방에 내 집을 수도권에다가 마련을 하겠습니까? 일단 전셋집부터 천천히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산을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까지 가고 그 안정된 삶과 노후까지 인생 플랜을 그리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대다수 평범한 흑수저, 동수저, 여러분들 같은 국민들의 인생 플랜을 박살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뽑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들에게 과도한 세금과 규제를 때려버리면은 결국 그 세금과 규제가 누구에게 가느냐? 그 리스크는 무주택자와 서민들에게도 함께 전가되게 됩니다. 함께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서민들이 돈을 아낄 수 있는 어떤 전셋집이 사라지고 월세조차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은 모두 하나의 거대한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고 부자나 집주인에 대한 어떤 과도한 규제 그리고 가혹한 세금 정책은 반드시 그 밑에 고용돼 가지고 일하는 서민들에게도 내 집 마련하기까지 또 중간 과정이 필요한 무주택자나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도 반드시 그 부자와 집주인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세금이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에게 규제와 세금을 때리면은 서민들, 신혼부부들도 반드시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정부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거는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국민들 벌어먹고 살 때 뭐 뜯어갈 거는 없는지 옆에 와가지고 기웃거리지 좀 말고 간섭을 최대한 덜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사업하고 필요한 어떤 행정 절차가 있을 때는 빨리빨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을 잘해주는 정부가 저는 최고의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좀 간섭이라도 덜 했으면 좋겠어요. 부디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 여러분들 제발 좀 잘 뽑읍시다. 만약에 국민들이 앞으로 남은 어떤 주요 선거를 잘못 선택을 해버리면은 그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